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영상은 조선 후기에 변화된 조세제도에 대해서 학습할 것입니다.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조세제도는 대단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고 변화합니다. 자, 그런 관계로 조선 전기의 조세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선 전기의 조세제도는 조용조세법입니다. 자, 이 조용조세법은 조선이 새롭게 창안한 세법이 아니고 중국의 세법을 수용한 것입니다. 중국에 우리가 흔히 중국적인 거라고 했을 때 중국적인 조세제도, 중국적인 정치제도, 중국적인 사회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완비가 된 것은 중국의 당나라 때였습니다. 당 이후의 왕조들은 바로 이 당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거나 약간의 변형을 해서 사용했을 뿐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당의 제도가 계속 계승됐던 것입니다. 조선도 마찬가지로 그 당의 제도가 계속 수용이 됐었죠. 자, 조세제도 이 조용조는 자, 무엇을 말하느냐? 첫 번째 조는 토지에 부과하는 토지세입니다. 토지 전자를 써서 우리가 전세라고 표현을 하죠. 이 전세 제도는 언제 완비가 되느냐? 바로 세종대에 완비가 됩니다. 세종은 전세를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해서 토지의 질에 따라서, 즉 토지가 아주 기름진 토지가 있는가 하면 대단히 척박한 토지가 있잖아요. 그런 토지의 등급을 6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아주 질 좋은 토지의 단위가 1결이 이 정도의 크기라고 하면 가장 척박하고 질이 좋지 않은 토지는 바로 6배의 크기가 1결이 되게 했습니다. 조선시대 토지의 단위는 결이라고 하는데 결의 크기는 그 토지의 질에 따라서 6단계로 크기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1결의 크기가 6가지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그 해가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도 또 세금을 내는 액수를 다르게 했어요. 즉 아주 풍년인 해는 이제 수확량이 많으니까 조금 더 내고 흉년인 해는 수확량이 적으니까 조금 내라 그거였죠. 바로 그 풍흉을 전부 9단계로 등급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풍이 들었을 때 1결에서 20마를 냈다면 가장 흉년이 들었을 때는 4마를 내게 하는 이런 차등제를 운영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연분구등법이라고 하는데 조선시대 전세는 전분육등법과 연분구등법 두 가지를 기준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입니다. 이 용은 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역은 두 가지가 있는데 군역과 부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었습니다. 전세는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이었죠. 역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군대를 가야 하는 바로 군역의 의무, 즉 군역이었고 하나는 그야말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러한 세금이었습니다. 국가가 성을 쌓는다 할지 길을 만든다 할지 또는 각종 이제 토목공사 또는 뭐 관청을 집을 짓는다 할지 이러한 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직접적으로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부역이라는 세금으로 그 노동력을 거두어 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일을 실컷 가서 해주고 품삯을 하나도 받지 않는 거죠. 일하는 것 자체가 세금이었으니까요. 자, 이러한 세금을 역이라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조는 바로 특산물을 말합니다. 조선의 특산물을 내는 세금을 우리가 공납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공납은 각 지역의 특산물들을 국가에다가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처음 공납을 어떤 특산물을 한 지역에 이 지역은 이게 특산물이야 라고 정했다면 200년이 넘도록 그 특산물을 변하지 않고 해마다 같은 것을 부과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형이 변할 수도 있고
또 기후도 바뀔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특산물이 변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테면 임실에 조선 초에 만약에 고추가 특산물로 부과가 됐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200년이 지난 후에는 임실의 고추가 아예 나지를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특산물로 임실의 공납은 고추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상당히 불합리한 점을 많이 띠고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조선 후기의 조용조 세법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자, 먼저 전세의 변화입니다. 전세의 변화는 바로 조선 전기에 있었던 연분구등법을 영정법으로 바꾼 것입니다. 자, 영정법이란 풍흉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그 해가 풍년이었나 흉년이었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이 토지 일결당 무조건 4말만 내게 했던 조세제도입니다. 즉 영정법은 영원히 한 가지로 정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전분육등법은 어떻게 변했을까? 변하지 않습니다. 연분구등법만 영정법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질에 따라서 결의 크기를 달리해서 부과한 이 제도는 그대로 지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역의 변화입니다. 역은 군역과 부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역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조선 후기에도 노동력 징발은 계속 지속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군역은 어떻게 되었느냐? 알다시피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변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불법적인 대립제가 횡행하자 국가에서 아예 군역의 의무 대신에 군포를 내게 했던 반군 수포제가 실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진왜란이 7년의 전란이었어요. 대단히 궁핍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즉 먹고 살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일부는 상공업에 종사해서 먹고 살려고 했고 농촌에 있던 농민들은 바로 이 농사법이랄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수확량을 되도록이면 늘려서 먹고 살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서는 상공업이 발달하고 지방에서는 농업 경제가 대단히 발달합니다. 농촌에서는요. 그래서 부자들이 나타나게 돼요. 돈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양반이 되고 싶겠죠. 왜냐하면 양반은 상공업에 많이 종사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양반이 아닌 계층이 많았기 때문에 돈이 많아진 사람들은 이런 계층이었죠. 이들은 양반이 되고자 대단히 큰 노력을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반의 수는 아주 크게 증가를 했고 신분제는 요동을 칩니다. 근데 이 군포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알다시피 반군 수포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양반은 군포를 내지 않았다는 거죠. 양반은 그럼 군역의 의무가 없었냐? 군역의 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립제에서 반군 수포제로 바뀌면서 은근슬쩍 양반이 군포에서 제외됩니다. 즉 조선 후기에는 양반은 군포를 내지 않는 계층이 이렇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당연히 거둬들이는 포의 액수가 적어지게 되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방법을 쓰느냐? 총액제라는 방법을 씁니다. 즉 필요한 총액을 정해서 이것을 무조건 나누어서 부과를 시키는 거죠. 즉 농민 한 명당 얼마 내 이게 아니라 마을 단위로 이 마을에서는 총 얼마를 내야 해. 그럼 농민들이 이것을 무조건 나누어서 부담을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양반의 수가 많아지면 농민의 부담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겠죠. 자, 영조는 바로 이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괴로움을 많이 겪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것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이 있었죠. 자, 여러분, 과제입니다. 자, 농민들의 이 부당한 군포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런데 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결국 영조가 해결할 수 있었던 방법은 뭐밖에 없었냐? 1년에 한 필만 부과하도록 줄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총액은 줄 수밖에 없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영조는 결작과 선무군관포라는 것을 만듭니다. 결작은 토지 1결당, 그러니까 지주들에게 부과한 것이 되겠죠. 2.2말에 소지세를 더 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무군관포라는 게 있는데, 양반이 되고 나서 또 양반들이 뭘 원하게 되느냐? 벼슬자리, 즉 관직을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직이라는 건 대단히 적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과거 시험이 사실 쉬운 건 아니었죠. 누구나 다 벼슬자리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바로 이것을 착안해서 영조는 양반들에게 무관직을 팔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름만 팔았었죠. 양반은 이걸 삽니다. 기꺼이 사죠. 아무것도 아닌 관직을 왜 사느냐? 족보에 올리게 되면 당대에는 별 문제가 별 소득이 없어도 후손들 입장에서는 양반의 격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부족했기 때문에 영조는 또 무엇으로 이것을 보충하느냐? 자, 어장세라는 게 있었어요. 어장이라는 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일정한 장소를 말하죠. 바다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염세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선박세라는 게 있었어요. 자, 이 세금은 원래 국가가 거두어 들이는 세금이 아니고 왕실이 걷는 세금이었습니다. 염세는 염전에다가 부과하는 세금이었죠. 이 세금이 왕실로 들어가는 세금이었는데 영조는 기꺼이 이 세금을 이 보충으로 내놓게 됩니다. 백성을 많이 생각하는 왕이었어요. 자, 다음 세 번째 조, 즉 특산물 제도는 어떻게 변화하였을까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특산물을 냈던 공납은 전부 다 대동법으로 변화합니다. 대동법이란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방납이 무엇이고 그 폐단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부과한 과제입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대동법에 대해서 각자 조사를 해오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죠. 이 대동법 조사에 있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이 방납이 무엇이고 또 그 폐단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이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산물 대신에 토지 면적에 따라 쌀이나 삼배, 무명, 즉 면포를 말합니다. 동전 등을 납부하게 한 제도입니다. 즉 국가에서는 물건이 필요했는데 돈을 걷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양반은 상업행위를 천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직접 그 돈을 돈을 들고 나가서 물건을 사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 일을 대신 해줄 상인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 상인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공인이라고 해요. 공인이 결국은 시장을 대단히 발달시킵니다.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또한 수공업도 굉장히 발달을 시킵니다. 이 공인의 활약이 조선 후기에 어떻게 시장과 수공업을 발달시켰을까? 즉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과제가 나갑니다. 과제란 무엇이냐? 대동법과 공인의 존재가 어떻게 조선 후기의 사회 경제적 변화를 가져오느냐입니다. 이 변화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쌤님이 수업을 하지 않고 영상으로 보여주지 않고 과제로 제시하겠습니다. 대동법 숙제를 할 때는 반드시 방납과 그 방납의 폐단, 그 다음에 바로 이 대동법이 조선 후기 사회 경제에 미친 영향을 포함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